기업이 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자 비용이지요. 그런데 이 이자 비용은 이자율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자,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지요. 시장금리라는 객관적인 요소하고 발행기업의 신용도라는 그 발행자의 주관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발행기업의 신용만을 토대로 발행되는 무담보 무보증 사채의 경우, 앞으로 이제 무담보 사채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러한 무담보 사채는 발행기업의 신용도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이자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형편이 어려운 기업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거지요. 하지만 무담보 사채의 더 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발행기업의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아예 발행 자체가 성사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하면 아예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좀 비싸더라도 자금 조달만 된다 그러면 또 나름 그렇게 비싼 이자 물고 자금 조달해서 열심히 영업을 해가지고 벌어서 갚으면 되는데 아예 자금 조달의 길 자체가 막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사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신용 보강을 통해서 사채의 신용 등급을 상향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채의 신용 등급을 상승시키는 방법은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행자보다 우량한 신용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제3자가 사채의 지급을 보증하는 방법. 이렇게 지급 보증에 의해서 발행된 사채를 우리가 보증부 사채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량한 자산을 이용해서 그 자산의 신용 등급에 의해서 사채의 신용 등급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산을 이용해서 신용이 보강된 사채들을 이 강의에서는 편의상 자산담보부 사채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자, 자산담보부 사채 중에 가장 전통적인 유형은 발행회사 또는 제3자가 제공하는 자산에다가 사채권자를 위한 물적 담보권을 설정하는 담보부 사채입니다. 예, 그 외에 그 자산 유동화를 이용해서 발행하는 유동화 사채, 그리고 담보물과 발행자에게 이중으로 상환 청구권을 보유하는 그 커버드 본드가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담보부 사채, 유동화 사채, 그리고 커버드 본드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종류의 자산담보부 사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이 어떻게 생성되어 발전되어 왔으며 현재 현황이 어떠한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1956년 3월 대한증권거래소의 설립과 1962년 1월 증권거래법의 제정을 계기로 그 기틀이 마련되었고요. 1968년 11월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자본시장 육성 정책이 주식시장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채권시장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지체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회사채 발행은 쌍용시멘트가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1963년 쌍용시멘트는 7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채권시장도 출발 시점은 주식시장에 뒤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1963년부터 1970년에 이르기까지 발행된 회사채는 총 20여 건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모두 전환사채였고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전환되는, 그리고 시중은행과 개발금융자회사에서 모두 인수한 사모발행이었습니다. 하지만 1972년 2월 보증사채 발행이 허용되고 이와 동시에 일반 공모 발행 제도가 도입되면서 보증사채 발행이 상대적으로 활기에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채 발행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대 중반까지 사채 발행 실적은 전체적으로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회사채 시장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77년 2월 채권시장 육성 방안이 발표되면서부터입니다. 채권시장 육성 방안은 채권 종류의 다양화, 발행 조건의 신축적 운영, 기체 조정, 채권의 유동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채권시장 육성 방안의 발표에 이어서 1979년 2월에는 보증사채의 발행 조건을 완화하는 조치와 무보증사채의 발행 자격을 강화하는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졌고요. 1979년 12월에는 상장법인에 대한 회사채 발행 한도 확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1980년에는 증권회사의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 업무 취급을 허용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연달아 취해진 일련의 채권시장 활성화 조치로 인해서 회사채 발행 여건은 종전에 비해서 크게 개선되었고 수요 기반이 확충되었습니다. 그 성과로 1981년 처음으로 회사채 발행이 1조 원을 상회하면서 회사채 발행은 기업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그 이후 채권시장은 계속 성장을 이어갔고요. 1985년에는 증시를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 중 회사채 발행이 90%를 넘는 등 회사채 발행이 매우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시장에서 유통된 회사채의 대부분은 보증부 사채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증사채 발행 위주 회사채 시장이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무보증부 사채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통계 자료는 재무부 재정금융통계 1990년 6월호에 실렸던 자료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사채를 종류별로 보증부 사채, 무보증 사채, 담보부 사채 이렇게 나눠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 보증부 사채 보시면 그 구성비가 1986년에는 88.4%, 87년에 87.1%, 88년에 98%,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80%를 넘는 비중은 보증사채가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나머지가 이제 소위 보증도 받지 않고 담보도 없는 무보증사채입니다. 86년에는 10.9%, 87년에 1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90년에도 보면은 이건 이제 월별로 돼 있는데요. 1월에는 19.4%, 2월에 18.3%, 뭐 이렇죠. 대충 한 10%에서 15%를 차지하고 있고요. 담보부 사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합니다. 1%도 안 되죠. 뭐 86년에 0.7%, 87년에 0.7%, 88년에 0.6%, 그나마 지금 89년이 1.3%인 것 같네요. 네. 어쨌든 뭐 매우 미미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한 금융통계월보 2008년 6월호에 실렸던 자료입니다.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 우리나라 사채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고자 이 시기 자료를 제가 뽑아보았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 이후에는 채권 시장의 발행 분량의 90% 이상을 무보증 사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지금 보증부 사채와 무보증 사채 그리고 담보부 사채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을 해서 통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 왼쪽이 보증부 사채고 가운데가 무보증 사채입니다. 2003년 기준으로 보시면 보증부 사채의 경우에 2003년에 발행된 건수는 15건으로 금액은 3,993억 정도입니다. 이 표의 단위는 지금 10억 원 단위입니다. 예, 반면에 무보증 사채의 경우에는 2003년 1년 동안에 1,679건이 발행됐고요. 발행 금액은 61조 2,532억입니다. 예, 그 이후의 자료도 2004년, 2005년, 2006년 대체적으로 보시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종은 지금 보증부 사채에서 무보증 사채로 옮겨간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더욱이 2007년을 보시면요. 2007년은 지금 4월까지 합계액이 있고 그 밑에 5월부터 월별로 되어 있는데요.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보증부 사채는 단 한 건도 발행되지 않고 있다가 12월에 가서 비로소 한 건 발행됐습니다. 반면에 그 기간 동안의 무보증 사채를 보시면요. 2007년 5월에
5월에만 해도 그 11건, 2007년 5월에 72건이 발행됐죠. 그래서 3조 7,680억. 금액으로는 3조 7,680억이고요. 그런 식으로 매월 가서 지금 12월까지도 꾸준히 무보증 사채가 발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담보부 사채는 뭐 거의 없죠. 2003년에 3건, 2007년에 1건, 그리고 2007년 그러니까 4월까지가 1건 있고 그 다음에 2007년 10월에 또 1건 발행된 정도입니다. 그래서 담보부 사채는 매우 미미한 상황임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방금 통계 자료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97년 이전에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에서는 대부분이 보증부 사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증사채 발행 위주 회사채 시장이 97년 외환위기를 겪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무보증 사채 위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97년 외환위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실제로 수많은 회사채 발행회사들이 도산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죠. 근데 사실 97년 이전에는 적어도 회사채를 발행할 정도의 회사가 실제로 도산을 해서 보증기관이 대신 물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융기관들은 이게 보증하면 보증 수수료 생기잖아요. 근데 주된 수입원이다 보니까 사실 약간 마구잡이식으로 지급보증을 했었습니다. 근데 97년 외환위기 과정에서 실제로 회사채 회사들이 도산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대신 갚아주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금융기관들 간에도 지급보증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죠. 그래서 과거에 마구잡이로 보증하던 행태에서 벗어나서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들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을 기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들은 보증기간을 구하지 못해서 발행을 못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동시에 이 시기에 사실은 일부 보증기관들이 도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투자자들은 보증기관 보고서 보증부 사채를 했는데 보증기관이 도산을 하니까 어디서 받을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이게 보증기관의 보증에만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했다가는 이게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는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보증기관 보고 투자를 하던 그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발행회사의 신용도를 투자 결정의 중요 요소로 고려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렇게 투자자들이 발행회사의 신용도에 주목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채 발행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별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요. 결과적으로 신용 등급이 우량한 기업들은 자신의 신용만으로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실 97년 이전에는 신용등급이 우량한 기업들도 아무리 우량해도 보증기간만큼 우량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증사채에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등급이 우량한 기업들도 사채 발행하려면 사실상 보증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사실은 기업들 간에는 그 신용등급에 따른 차별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등급이 좋은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진 거죠. 반면에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들은 사실은 상대적으로는 저비용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더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관들은 보증을 기피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발행할 길이 막혀서 그래서 아예 자본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라는 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고요.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회사채 시장은 점차 무담보 사채 위주로 전환되었고 보증부 사채는 시장에서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보증부 사채가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중소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됐죠. 왜냐하면 더 이상 사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2000년에 유동화증권이 발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프라이머리 CBO입니다. 프라이머리 CBO는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다행히 이제 자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유동화 거래입니다. 우선 이제 중소기업들이 사채를 발행한 것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모두 인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소기업들은 일단 사채 발행에 성공을 하니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숨통이 트였고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인수한 이 사채들을 유동화 자산으로 해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합니다.
이제 사채를 유동화 자산으로 했으니까 그 유동화 증권은 유동화 증권 중에서도 CBO라고 불리죠. 이렇게 발행된 이렇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발행 사채를 유동화 자산으로 해서 발행한 유동화 증권을 당시에 프라이머리 CBO라고 불렀고요. 2000년 프라이머리 CBO 발행은 당시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담보부 사채란 담보부 사채 신탁법에 따라 사채에 담보를 붙여서 발행하는 사채를 말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통계 자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채 시장에서는 담보부 사채는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담보부 사채의 경우에는 발행 근거 법규의 정비 자체가 좀 지연되었습니다. 담보부 사채 신탁법 자체는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91호로 공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담보부 사채 신탁법에 따라서 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된 담보부 사채 신탁법 시행 규칙은 1968년 8월 12일에 비로소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68년까지는 그냥 법률적으로 담보부 사채 신탁법은 발행 자체가 불가능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행규칙이 68년 8월 12일에 제정되고 1969년에 처음으로 8개 회사가 총 14억 2,500만 원에 달하는 담보부 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1969년 이 담보부 사채 발행건은 이제 최초 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사채 발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당시 이 사채는 시장에서 소화된 것이 아니고요. 신탁은행이 3호로 총액 인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질을 들여다보면 사채 발행이라기보다는 은행 차입을 위한 변형된 융자 형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69년에 국내 최초로 발행된 담보부 사채를 전액 3호로 인수했던 신탁은행은 이걸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70년대 초반부터 증권시장에서 채권 거래가 활발해지고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채권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대하면서 채권 쪽으로도 시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신탁은행은 보유하고 있던 담보부 사채를 1972년 1월 10일부터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각하기 시작했고요. 그해 1월 20일까지 기간 동안, 단 열흘 동안이죠. 이 기간 동안에 총 3억 8,600만 원 상당의 담보부 사채 매각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매각에 성공하면서 잠시 담보부 사채에 대한 투자 수요와 발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던 시기가 잠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필 1972년 2월 보증사채 발행을 허용하는 조치가 취해지고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보증사채 쪽으로 쏠려버립니다. 담보부 사채는 발행자의 신용하고 담보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만 보증사채는 보증기간만 보면 되니까 훨씬 더 쉽지요. 더 안전해 보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증사채의 발행이 활기를 띠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우 불이 붙기 시작하던 담보부 사채 발행의 불씨는 또 꺼져버렸습니다. 1982년 6월에 회사채 다양화 방안이 발표됩니다. 이 방안에 힘입어서 태평양 상사가 1982년 11월 2일 국내 최초로 담보부 사채를 공모 발행합니다. 9억 원 규모였습니다. 이렇게 돼서 다시 불씨를 살려내서 담보부 사채 발행이 이어지긴 했지만 사실은 83년에 4건, 84년에 3건 정도. 그래서 겨우 명맥을 이어가는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다시 1985년 회사채 발행 시장의 활성화 조치를 취하였고요. 1989년에는 회사채 종류의 다양화를 위한 옵션부 사채 발행 제도의 도입, 그리고 교환 사채와 관련된 관리 제도의 정비 등의 조치를 발표를 하면서 이 담보부 사채 발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보부 사채 발행 실적은 별로 개선되었지 않았고요. 그래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아까 보신 것처럼 담보부 사채 발행 물량이라는 게 총 회사채 발행 물량의 1%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현재 상황은 어떠할까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의 자본시장 통계 중 담보 형태별 회사채 발행에 공시되어 있는 자료고요.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기간입니다. 표가 길어서 제가 이제 2019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그리고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두 개를 쪼갰는데요. 일단 2019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제 맨 위에가 보증부 사채고요. 그 다음이 무보증 사채, 담보부 사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2019년 3월 보십시다. 보증부 사채는 0입니다. 무보증 사채는 171건이고요. 그리고 담보부 사채 0이죠. 이 이제 계속 보시면은 뭐 4월, 5월, 6월, 7월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사채는 지금 무보증 사채고요. 보증부 사채는 아예 제로고 이제 담보부 사채가 지금 이제 7월에 한 건, 그리고 4월에 한 건, 2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기간 보실까요? 이 표는 이제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기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죠. 보증부 사채 제로입니다. 담보부 사채는 9월에 한 건, 그리고 12월에 한 건, 2020년 2월에 한 건, 그렇게 해서 3건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무보증 사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채 시장은 그냥 무보증 사채. 이게 지금 다 보증도 안 받고 담보도 없다 그래서 이제 무보증 사채니까 사실 일반 회사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도 담보도 없는 오로지 발행 기업의 신용으로만 발행되는 그런 사채가 사채 시장의 그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회사채 총 발행 분량의 80에서 90%가 보증부 사채로 발행될 정도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은 발행기업의 신용 보강을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는 견고한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경제적 환경 덕분에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보증으로 인한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었죠. 반면에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낮은 위험 부담으로 보증수수료라는 고정수입을 발생시키는 이게 아주 좋은 일거리이다 보니까 지급보증이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손쉽게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담보부 사채 발행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밟을 이유가 없지요. 결국 대부분의 사채는 보증부로 발행되는 상황이 지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증사채 위주로 채권시장이 운용된다는 것은 사채가 기업체 신용과 사업 전망을 토대로 하는 장기 자금 조달 수단이라는 본래의 기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 등 지급보증기관의 공신력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즉 투자자들은 기업의 우열과는 관계없이 지급보증기관을 믿고 투자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보증사채는 그 자체로서의 순기능을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채시장이 보증사채 일변도로 운영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증사채는 투자자들은 기업의 우열과는 무관하게 지급보증기관의 신용을 믿고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의 자본, 순자산 총액, 재무상태 및 수익성 등을 근거로 판단되는 이 기업의 사채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한 사채 등급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이 저해되고 사채이자의 탄력성은 감소될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급보증기관 입장에서는 지급보증에 따른 위험을 줄이려면 아무래도 장기 지급보증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장기 지급보증을 기피하는 성향을 띠게 되면 결국 보증사채는 단기사채로 발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회사채의 상환기간이 짧아지니까 기업체의 장기 안정자금의 조달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 보증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보증이 거절되는 게 아니잖아요. 높은 지급 보증 수수료를 부담하고 사채를 발행하는 것이니까, 사실 사채를 발행하는 이유가 저비용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건데, 그 자금 조달 비용이 보증 수수료로 인해서 증가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증사채 위주로 사채 발행 시장이 유지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담보나 보증이 없이 발행되는 소위 무보증 사채는 기업체의 신용과 사업 전망을 토대로 하는 장기 자금 조달 수단이라는 사채의 본래 기능에 부합한다는 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자금 조달 방법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사채 발행 시장이 무보증 사채 일변도로 운영되는 것은 보증 사채 일변도로 운영되는 것 못지않게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무보증 사채의 경우에는 보증 사채 발행할 때 보증기관이 일부 수행하였던 투자자 보호 기능이 없이 발행되는 것입니다. 즉 전적으로 기업체의 신용과 사업 전망을 토대로 발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장기 전망까지 고려해서 기업체의 신용을 분석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게다가 기업의 상환 능력이라는 것이 단지 기업체의 신용에만 100% 달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수익성이 매우 높은 업종이라도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 내지는 경제 불황 도래 등 환경이 변화해버리면 그 기업체의 상환 능력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만기를 장기로 해서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러한 위험이 더 커지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보증 사채의 인수는 적지 않은 위험이 수반되는 투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발행자의 신용 등급이 낮으면 시장에서 소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발행 실무를 보면 약간의 제약이 있는 게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정한 규정인 증권인수 등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제11조의 1항에서 금융투자회사가 무보증 사채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2 이상의 신용평가 회사로부터 해당 무보증 사채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군데 이상에서 신용평가 등급을 받지 못하면은 금융투자회사는 무보증 사채를 인수할 수 없게 되죠. 자, 금융투자회사가 인수를 못하는 사채라면 일단 공모 발행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모 발행의 경우에는 규정상으로는 신용평가 등급이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실제 실무에서 보면은 AAA 등급이 아니면 시장에서 소화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AAA를 받을 수 있는 최우량 기업이 아니라면 무보증 사채 발행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채권 발행 시장이 무보증 사채 일변도로 운용되게 되면 최우량 기업에 속하지 못하는 대다수 중견기업들이 장기 자금 조달 수단이 박탈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중견기업들이 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결국 신용 보강을 통해서 사채 등급을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보증을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결국 우량 자산을 이용해서 신용을 보강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자산담보부 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초우량 기업에 속하지 못하는 중견기업들이 자본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산담보부 사채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3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담보부 사채 신탁법에 따라서 담보부 사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담보부 사채는 보증사채의 문제점과 무보증사채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신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기업이라도 채권 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통계 자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 시장에서는 담보부 사채가 그다지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자세한 사항은 저희 강의 뒷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담보부 사채는 그 사채 신용 등급이 발행자하고 완전히 단절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물에 의해 상향되는 신용 등급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담보를 붙이기 위해서는 참 비용도 많이 들고 거쳐야 되는 절차도 복잡한데, 실제로 신용 등급이 그리 높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는 것들이 이제 유동화 사채와 커버드 본드입니다. 유동화 사채와 커버드 본드는 구조적으로 그 해당 증권과 관련된 원리금 상환이 발행회사의 도산으로부터 절연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커버드 본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중 상환 청구권까지 확보하고 있죠. 따라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담보부 사채보다는 유동화 사채나 그 커버드 본드가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 대상입니다. 이런 이유로 유동화 사채와 커버드 본드가 담보부 사채에 대한 수요 중 상당 부분을 대신 충족시킴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저조한 담보부 사채 발행을 더 저조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보부 사채는 커버드 본드나 유동화 사채가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나름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 커버드 본드는 그 발행 자격이 적격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유동화 사채는 이론상으로는 일반 기업들에게도 분호가 열려 있지만 실제로 일반 기업들이 유동화 사채를 발행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유동화가 일반 기업들의 보편적인 자금 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자산유동화법은 이 법에 규정된 자산 보유자만이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자산유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신용등급을 갖춘 경우에만 자산 보유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의 주된 이용자는 공공법인하고 금융회사들이고요. 일반 기업들의 이용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2018년 3분기 유동화증권 발행 현황을 자산보유자별로 분석해보면 3분기 총 발행액 10.9조 원의 원 중에서 공공법인이 54.7%를 차지하고 금융회사가 19.7%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공공법인과 금융회사가 자산보유자로서 자산유동화를 추진한 경우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의 자산유동화 비중은 25.6%에 그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자산유동화가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자산유동화 거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분명히 그걸로 채워지지 못하는 수요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수단으로서 담보부 사채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담보부 사채 신탁법에 따른 담보부 사채 발행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 담보부 사채가 현실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